한국산 중고 덤프트럭. 그런 고철을 사서 우리를 죽일 셈인가. 여러분, 처음 뵙겠습니다. 제 이름은 바트바야르 에느볼드라고 합니다. 몽골 남부 고비 사막에 위치한 오유 톨고이 구리 광산에서 차량 부문을 책임지고 있는 45세의 몽골인입니다. 오늘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두 종류의 트럭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새로운 것이 반드시 더 뛰어나다는 저의 신념을 완전히 박살낸 사건이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찌는 듯한 더위의 어느 여름날, 광산 사무실의 회의실이었습니다. 바깥 기온은 38도, 하지만 몇 달 후면 영하 45도까지 떨어지는 지구상에서 가장 혹독한 환경 중 하나인 곳입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두 개의 계약서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몽골 정부와 중국 정부의 경제 협력 협정에 따라 도입될 중국산 신형 덤프트럭 20대의 도입 계약서. 다른 하나는 한국의 상사를 통해 구매하게 된 현대 및 대우의 중고 덤프트럭 30대의 계약서였습니다. 바트바야르 군 제정신인가? 광산의 경영진 중 한 명인 감바타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5년이나 된 낡아빠진 트럭이 이 지옥 같은 환경에서 제대로 굴러갈 리가 없잖아. 저 역시 마음속으로는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유 톨고이 구리 광산은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혹독한 채굴 현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발 2000m의 고지대에 위치해 겨울에는 영하 45도까지 내려가고 여름에는 40도를 넘어섭니다. 게다가 연중 내내 모래폭풍이 몰아쳐 기계에게는 최악의 환경이었죠. 그냥 중국산으로만 하면 안 되나? 다른 임원도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최신 기술을 탑재한 신차가 대당 15만 달러인데 한국 중고차는 3만 달러라니. 싼 건 좋지만 금방 고장나서 쓸모 없어질 게 뻔하잖아. 실제로 서류상의 스펙만 보면 답은 명백했습니다. 중국산은 2023년식 최신 모델로 최대 적재량 35톤, 최신 엔진 제어 시스템, 자동 적재량 측정 기능, 그리고 GPS 추적 시스템까지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산은 1998년부터 2003년 사이에 제조된 그야말로 골동품이었습니다. 현대 슈퍼트럭과 대우 차세대 트럭이 한국의 공사 현장이나 광산에서 20년 이상 사용된 후에 물건이었던 것입니다. 왜 하필 한국 중고차를 사는 겁니까? 영업 부문 책임자가 불만을 감추지 않고 물었습니다. 정치적인 고려 때문입니다. 저는 씁쓸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사실 한국은 몽골에 상당한 규모의 경제 지원을 하고 있었고 그 일환으로 한국 제품의 구매를 요청받았던 것입니다. 거절하면 다른 원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군. 한국 트럭은 예비 차량으로 창고에나 넣어두게. 경영회의에서는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누구도 한국의 중고 트럭이 실제로 현장에서 사용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에 가장 크게 반발한 것은 현장의 운전기사들이었습니다. 25년 된 트럭으로 40톤에 가까운 광석을 옮기라고. 미친 거 아니야? 베테랑 운전기사인 뭉으바타르가 노조 집회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겨울이 되면 시동조차 안 걸릴 거다. 영하 40도의 추위를 얕보지 마. 확실히 몽골의 겨울은 기계에게 지옥이었습니다. 저 자신도 지금까지 몇 번이고 추위 때문에 엔진이 걸리지 않아 작업이 중단되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신차조차 고전하는데 25년 된 중고차가 버틸 리가 없었습니다. 아마 부품 조달용으로 사온 걸 거야. 젊은 운전기사인 바트뭉으가 비꼬듯 말했습니다. 엔진이라도 살아있으면 그것만으로도 가치가 있을지 모르지. 광산에서 일하는 500명의 직원 대부분이 비슷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SNS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오유 톨고이가 한국의 고물상이 되는 건가? 신차의 일,
오 가격, 쓰레기는 공짜로 줘도 안 받는다. 저는 회의실 창문 너머로 자결하는 태양에 달궈진 광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대한 채굴장에서 쉴 새 없이 덤프트럭들이 광석을 실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이 혹독한 환경에서 정말 25년 된 한국산 트럭이 움직일 수 있을까? 하지만 그때의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몇 달 후 영하 45도의 혹한의 아침에 제 상식이 완전히 뒤집히게 될 줄은, 그리고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말의 진짜 의미를 온몸으로 깨닫게 될 줄은, 폭풍 전의 고요함이란 바로 그때를 두고 하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운명의 날은 마치 축제와 같은 소란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8월의 맑은 아침, 중국산 신형 덤프트럭 20대가 긴 행렬을 이루며 광산에 도착했습니다. 반짝이는 노란색 차체가 아침 햇살을 받아 황금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광산 정문에는 중국과 몽골의 국기가 걸려 있었고 양국의 정부 관계자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신 광산 기술입니다. 중국의 중장비 업체 산이 중공업의 대표가 자랑스럽게 첫 번째 차에서 내렸습니다. 보십시오. 이 LED 헤드라이트는 야간 작업의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겁니다. 확실히 장비는 눈부셨습니다. 운전석에 올라가니 마치 우주선의 조종석 같은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대형 LCD 디스플레이에는 차량의 상태가 실시간으로 표시되었고 자동 적재량 계산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짐의 무게를 자동으로 측정해 과적을 방지합니다. 중국인 기술자가 의기양양하게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GPS로 모든 차량의 위치를 관리할 수 있어 효율적인 운행 관리가 가능합니다. 캐빈의 호화로움에도 놀랐습니다. 에어 서스펜션 시트, 강력한 에어컨, 심지어 블루투스 스피커까지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고급 SUV의 실내 같았습니다. 운전자의 피로 경감을 최우선으로 생각한 설계입니다. 언론도 대서특필했습니다. 몽골 국영 방송은 산업 현대화의 상징으로 특별 프로그램까지 편성했습니다. 신문 일면에는 오유 톨고이, 최신 기술로 생산성 향상 기대라는 제목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운전기사들도 처음에는 흥분했습니다. 와, 파워 윈도우다. 젊은 운전기사인 간조리그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우리 낡은 트럭은 창문도 손으로 돌렸는데 말이야. USB 포트까지 있어. 스마트폰 충전도 되겠는데. 시승회에는 긴 줄이 늘어섰고 모두가 신형 트럭의 쾌적함에 감동했습니다. 저 역시 솔직히 이 정도라면 생산성이 대폭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로부터 3일 후 전혀 다른 분위기 속에서 한국의 중고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새벽 6시, 아직 어둑어둑한 가운데 30대의 트럭이 조용히 광산의 차량 기지로 들어왔습니다. 보도진은 한 명도 없었고 정부 관계자도 오지 않았습니다. 마중 나온 사람은 저와 정비 부문의 몇 명뿐이었습니다. 처음 본 인상은 솔직히 끔찍했습니다. 차체 곳곳에 녹이 슬어 있었고 도색도 빛이 발해 있었습니다. 현대 슈퍼트럭과 대우 차세대 트럭은 누가 봐도 연식이 오래된 지친 모습이었습니다. 중국산과 나란히 세워두니 마치 부모와 자식만큼의 차이가 나 보였습니다. 이게 우리 신참들이라고 정비사 다와도르지가 기가 막힌다는 듯 말했습니다. 박물관에 전시한다면 모를까 현장에서 쓴다니. 운전기사들도 모여들었지만 그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어이, 저것 봐. 운전석에 에어컨조차 없어. 계기판도 바늘식이잖아. 디지털 표시가 아니라고. 이걸로 40톤의 광석을 나르라는 거야. 실망과 조소의 목소리가 오가는 가운데 한 한국인 남성이 트럭에서 내렸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박진수라고 합니다. 58세라는 박진수 씨는 작업복 차림에 누가 봐도 현장 사람이라는 풍모였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에 깊게 펜 주름이 오랜 경험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트럭들의 정비와 개조를 담당했습니다. 박진수 씨의 말은 소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거의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사실 지난 3개월간 한국에서 몽골 광산 사양에 맞게 개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너덜너덜한 외관에만 시선을 빼앗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엔진은 완전히 오버홀분해 수리했고 극한지 사양으로 개조했습니다. 박진수 씨는 꿋꿋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영하 50도에서도 시동이 걸릴 수 있도록 예열기를 이게 장착했습니다. 엔진 오일도 극한지용 특수 오일로 교환했고요. 저는 형식적으로 듣고 있었지만 솔직히 그런 개조로 어떻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25년 전의 설계가 몽골의 극한 환경을 견딜 수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한 에어클리너는 이중으로 만들어 먼지 대책을 강화했습니다. 박진수 씨는 두꺼운 매뉴얼을 내밀었습니다. 정비 방법을 상세히 기재해 두었습니다. 매일 점검해야 할 항목도 명기했고요. 하지만 그 매뉴얼은 정비실 선반에 던져졌을 뿐 아무도 진지하게 읽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박진수 씨,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사교적인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닙니다. 이 트럭들은 한국에서 20년 이상 확실하게 제 몫을 해온 차량들입니다. 아직 충분히 더 일할 수 있습니다. 소중히 다뤄주시면. 박진수 씨의 말에서는 무언가 깊은 애정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에게는 낡은 트럭에 대한 감상으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차량 배차표를 짤 때 당연하다는 듯이 중국산이 주력으로 배치되었습니다. 한국산은 예비 차량 취급으로 거의 사용할 예정이 없었습니다. 중국산으로 생산성을 30% 향상시킨다. 저는 회의에서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이 판단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8월 하순, 드디어 본격적인 운용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온은 연일 35도를 넘었고 자결하는 태양이 광산을 태울 듯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중국산 트럭은 기대했던 대로의 출발을 보였습니다. 강력한 에어컨이 작동하는 쾌적한 캐빈에 운전기사들은 만족했습니다. 여기가 천국이구먼. 베테랑 운전기사 뭉으바타르가 중국산 트럭에서 내리며 말했습니다. 밖은 지옥 같은 더위인데 안은 20도로 유지되니 이 정도면 12시간 근무도 거뜬하겠어. 자동 적재량 계산 시스템도 호평이었습니다. 굴착기가 광석을 씻자마자 즉시 중량이 표시되어 과적을 막아주었습니다. 32.5톤 더 실을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의 숫자를 보며 굴착기 기사와 효율적으로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운전기사의 경험과 감에 의존했기 때문에 획기적인 발전이었습니다. 한편 몇 대만 가동시킨 한국산은 전혀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에어컨도 없는 실내는 찜통이었고 운전기사들은 창문을 활짝 열고 달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2주가 지날 무렵 정비 부문에서 흥미로운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바트바야르 책임자님, 연비 데이터를 좀 보십시오. 정비사 다와도르지가 기록표를 들고 왔습니다. 중국산은 리터당 0.8km임, 한국산은 리터당 1.3km입니다. 한국산의 연비가 중국산보다 60%나 더 좋습니다.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최신 엔진을 탑재한 중국산이 25년 전에 한국산에게 연비에서 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째서지? 박진수 씨에게 물어보니 엔진의 정밀 조정과 운전 방법의 차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박진수 씨는 지난 2주간 매일같이 정비고에 나와 있었습니다. 화려한 퍼포먼스는 없었지만 정비사들에게 꼼꼼하게 지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엔진 오일의 점도는 기온에 따라 조절해야 합니다. 타이어 공기압은 적재량에 따라 바꿔야 하고요. 처음에는 건성으로 듣던 정비사들도 점차 박진수 씨의 깊은 지식에 감탄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운전기사들로부터도
예상치 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상하게 한국산이 기어가 더 잘 들어가는 것 같아. 젊은 운전기사 바트뭉으가 휴식 시간에 말했습니다. 중국산은 기어를 바꿀 때 덜컥하는 느낌인데 한국산은 부드럽게 연결돼. 베테랑 운전기사인 간바타르도 드물게 한국산을 운전한 후 흥미로운 감상을 말했습니다. 30톤을 실어도 한국산은 안정적이야. 중국산은 짐을 꽉 채우면 조금 휘청거리는 느낌이 있어. 저 자신도 시운전을 해보고 확실히 차이를 느꼈습니다. 한국산은 엑셀 반응이 자연스럽고 브레이크의 제동력도 예측하기 쉬웠습니다. 25년 전의 설계라고는 믿기지 않는 잘 다듬어진 조작성이었습니다. 한국의 도로 사정이 영향을 미친 겁니다. 박진수 씨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은 길이 좁고 커브도 많습니다. 그래서 조작성을 극한까지 추구하죠. 그 기술이 광산에서도 살아나는 겁니다. 박진수 씨는 운전기사들에게도 지도를 시작했습니다. 엔진 브레이크를 잘 활용하세요. 내리막길에서 풋 브레이크를 아낄 수 있습니다. 짐을 실을 때는 차체를 약간 앞으로 기울이면 무게중심이 안정됩니다. 처음에는 외국인에게 배울 건 없다며 반발하던 운전기사들도 박진수 씨의 정확한 조언에 점차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박진수 씨가 가장 강조했던 것은 매일의 점검이었습니다. 매일의 점검이 트럭의 수명을 결정합니다. 박진수 씨는 아침 오시면 정비고에 나와 직접 점검을 시연했습니다. 오일 레벨, 냉각수, 브레이크액 모두 매일 아침 확인해야 합니다. 타이어의 흠집, 볼트의 헐거움, 작은 이상도 놓치지 마세요. 중국산 트럭의 정비 매뉴얼에는 주 1회 점검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진수 씨는 매일이 기본이라고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귀찮게.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던 정비사들이었지만 어떤 사건으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중국산 8호차가 운행 중에 갑자기 엔진 과열로 멈춰선 것입니다. 원인은 서모스탯의 고장이었습니다. 만약 매일 점검했다면 그 징후를 발견했을지도 모릅니다. 반면 매일 점검하는 한국산은 작은 이상도 사전에 발견하여 큰 고장을 막고 있었습니다. 예방 정비라는 개념입니다. 박진수 씨가 설명했습니다. 고장 나고 나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고장 나기 전에 손을 쓰는 것. 그것이 한국의 정비 철학입니다.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운전기사들 사이에서 어떤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한국산이 더 편할지도 몰라. 에어컨은 없지만 운전 피로감이 적어. 기어 변속이 편하고 장시간 운전해도 허리가 아프지 않아. 그런 목소리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는 아직 중국산이 압도적으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쾌적한 편의 장비의 매력은 여전히 컸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승부는 이제부터 시작될 혹독한 계절에 달려 있었습니다. 가을의 모래폭풍, 그리고 겨울의 혹한. 그때 두 트럭의 진가가 판가름 나게 될 것이었습니다. 9월 중순, 몽골의 가을은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광산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현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래폭풍, 현지어로 조드, 주라 불리는 자연의 위협이었습니다. 전 차량, 시속 30m의 강풍, 가시거리 50m 이하, 아침 무전에서 긴급 경보가 흘러나왔습니다. 창밖을 보니 지평선이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전 차량 운행을 일시 중단시켜라. 저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광산의 생산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구리 국제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지금, 하루의 중단이 막대한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가능한 한 운행을 계속하라. 경영진으로부터의 엄중한 지시였습니다. 처음 1시간은 양쪽 트럭 모두 어떻게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폭풍이 본격화되자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중국산 5호차 엔진 정지, 에어 필터가 막힌 것 같습니다.
무전에서 비명 같은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7호차도 정지. 화면에 에러 코드가 대량으로 표시됩니다. 12호차, 엔진 경고등 점등. 출력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잇따라 중국산 트럭들이 멈춰 섰습니다. 최신 에어 필터 시스템이 몽골의 미세한 모래를 상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필터가 순식간에 막혀 엔진이 산소 부족 상태에 빠졌습니다. 더 심각했던 것은 전자 시스템으로의 모래 침투였습니다. 센서가 오작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정비사 볼드가 멈춰선 중국산에서 보고했습니다. 모래가 센서 부위에 들어가서 정상적인 신호를 보내지 못합니다. 자동 적재량 계산 시스템도 맛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텅 비었는데도 만차로 표시되거나 갑자기 리셋되는 등 전혀 쓸모가 없었습니다. 이 시간 후 중국산 트럭 20대 중 10대가 완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움직이는 차량도 언제 멈출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믿을 수 없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한국산 트럭 전 30대 정상 가동 중입니다. 뭐라고?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25년 된 낡은 트럭이 이 모래폭풍 속에서 전 차량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장으로 달려가 보니 정말로 한국산 트럭들은 모래 연기 속을 당당하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엔진 소리도 정상이었고 마치 모래폭풍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이 어떻게 된 겁니까? 박진수 씨에게 연락하자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트럭들은 25년간 한국의 공사 현장에서 단련되었습니다. 터널 공사장, 화산재 지역, 온갖 먼지 환경을 경험해왔죠. 박진수 씨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산 트럭의 에어클리너는 3중 방진 구조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프리 필터, 메인 필터, 그리고 사이클론식 원심 분리기로 3단계에 걸쳐 모래를 걸러냅니다. 게다가 전자부품이 적은 것이 오히려 강점이 되었습니다. 기계식 계기나 스위치는 모래가 들어가도 움직입니다. 전자 센서처럼 섬세한 부품이 없으니 오작동도 일으키지 않죠. 실제로 한국산 트럭의 운전석을 보니 정말로 아날로그 계기판과 단순한 스위치뿐이었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비웃었던 것들이 이 환경에서는 최강의 장비였던 것입니다. 또한 개조할 때 추가적인 대책도 세웠습니다. 박진수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문의 틈새, 창틀 전부에 고무 패킹을 추가했습니다. 한국의 황사 대책 기술을 응용한 겁니다. 운전기사 감바타르가 한국산 트럭에서 내리며 말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 이런 모래폭풍 속에서 엔진이 한 번도 기침을 안 해. 마법 같아. 한편 중국산 트럭 주위에서는 정비사들이 필사적으로 복구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필터를 교체해도 금세 다시 막혀버렸습니다. 안 돼. 모래가 너무 가늘어. 중국인 기술자도 현장으로 달려왔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중국 기준으로 설계했기 때문에 몽골의 모래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결국 그날의 생산은 한국산 트럭만으로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30대의 한국산이 50대 분의 1을 해낸 것입니다. 저녁에 모래폭풍이 잦아든 후 피해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중국산은 10대가 엔진 내부에 모래가 들어가 대규모 분해 정비가 필요했습니다. 5대는 전자계통의 전면 교체가 필요해 수리에 최소 2주가 걸릴 전망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산은 에어필터 청소만으로 다음 날부터 전 차량 가동이 가능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내구성인가? 저는 모래투성이가 된 한국산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외관은 분명히 너덜너덜했지만 그 모습에는 역전의 용사 같은 품격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운전기사들의 휴게실에서는 온통 그 이야기뿐이었습니다. 한국산은 완전 탱크야, 탱크. 25년간 온갖 현장에서 살아남은 데는 이유가 있었어. 중국산 전자 장비 따위 이 환경에서는 그냥 장식품이네. 분위기가 확실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쾌적함을 추구했던 운전기사들이 신뢰성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 찾아올 겨울에 있었습니다. 영하 45도의 혹한이 최종적인 심판을 내리게 될 것이었습니다. 11월 둘째 주, 몽골의 겨울은 가차없이 덮쳐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온도계를 보고 숨을 삼켰습니다. 영하 42도, 그리고 일기예보에서는 이번 주말에는 영하 45도까지 내려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쇠를 맨손으로 만질 수 없고 숨이 순식간에 얼어붙는 지옥 같은 추위입니다. 전원 방한 장비를 완벽히 착용하라. 5분 이상의 야외 작업은 목숨과 관련된다. 저는 아침 조회에서 엄하게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걱정스러웠던 것은 사람이 아니라 트럭들이었습니다. 아침 6시 시동 점검 시간. 정비사들이 조심스럽게 중국산 트럭의 시동키를 돌렸습니다. 끼릭, 끼리릭. 스타터 모터가 힘없이 돌 뿐 엔진은 걸리지 않았습니다. 1호차 시동 불능, 3호차도 안 됩니다. 5호차 배터리 완전 방전입니다. 차례차례 실패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20대의 중국산 트럭 중 엔진이 걸린 것은 겨우 5대뿐이었습니다. 배터리가 추위에 완전히 성능을 잃었습니다. 정비사 다와도르지가 얼어붙은 손을 불며 보고했습니다. 엔진 오일도 얼어서 기어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더 심각했던 것은 간신히 시동이 걸린 5대마저 차례로 에러를 일으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전자 제어 시스템 에러. 온도 센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LCD 디스플레이에는 의미 불명의 에러 코드가 연달아 표시되었습니다. 극저온에서 전자 부품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중국인 기술자에게 긴급 연락을 취했지만 답변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영하 30도까지는 시험했지만 영하 45도는 상정하지 못했습니다. 상정하지 못했다니. 여기는 몽골이라고. 저는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때 믿을 수 없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힘찬 디젤 엔진 소리. 고개를 돌리자 한국산 트럭들이 차례차례 시동을 걸고 있었습니다. 한국산 전 30대 엔진 시동 성공입니다. 정비사 볼드가 흥분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단 한 번에 걸렸습니다. 마치 여름철처럼요. 저는 황급히 확인하러 갔습니다. 확실히 한국산 트럭은 전 차량 평소처럼 시동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얀 배기가스를 내뿜으며 힘차게 공회전하고 있었습니다. 어째서 25년 된 트럭이 움직이는 거지. 박진수 씨에게 연락하자 즉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극한지 사양으로 개조를 해두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예열기를 이게 장착했습니다. 예열기란 엔진을 미리 데워주는 장치였습니다. 시동 30분 전부터 작동시켜 엔진 블록을 따뜻하게 해두는 것입니다. 또한 엔진 오일은 한국의 강원도에서 사용하는 0W20을 사용했습니다. 영하 50도에서도 유동성을 유지하죠. 배터리도 특별했습니다. 듀얼 배터리 시스템으로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배터리 박스에는 단열재를 넣어 온도 저하를 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했던 것은 기계식 연료 분사 시스템이었습니다. 전자 제어가 아닌 기계식이라 극저온에서도 확실하게 작동합니다. 단순한 것이 최고죠. 실제로 한국산 트럭 운전석에 타보니 여름철과 똑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기어도 부드럽게 들어갔고 브레이크도 정상적이었습니다. 마치 영하 45도 따위는 상관없다는 듯이. 이 트럭들은 한국의 강원도나 최전방 지역의 겨울도 경험했습니다. 박진수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20년 이상 한국의 겨울을 넘어온 실적이 있습니다. 게다가 시베리아 수출후를 상정하여 개조했고요. 그날 광산의 생산은 완전히 한국산 트럭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30대의 한국산이 풀가동으로 광석을 계속 실어 날랐습니다. 운전기사들은 12시간을 넘게 일했습니다.
피곤하지만 트럭은 지칠 줄을 모르네. 베테랑 운전기사 뭉우바타르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엔진 온도도 유압도 전부 정상이야. 이게 25년 된 기계라니 믿을 수가 없어. 한편 중국산 트럭의 복구 작업은 난항을 겪었습니다. 배터리를 교체하고 오일을 데워 어떻게든 10대를 움직였지만 곧바로 다시 고장 났습니다. 안 되겠다. 전자계통이 완전히 맛이 갔어. 중국인 기술자도 결국 백기를 들었습니다. 봄까지는 사용이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 주 기온은 더욱 내려가 마침내 영하 45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산 트럭은 변함없이 매일 아침 한 번의 시동이 걸렸습니다. 마법 같아. 젊은 운전기사 바트뭉으가 하얀 입김을 뿜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트럭은 마치 살아있는 것 같아. 이 추위를 즐기는 것처럼 보여. 실제로 혹한 속에서 한국산의 신뢰성은 경이적이었습니다. 30대로 평소라면 50대가 필요한 운반량을 소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광산의 생산은 한국산 덕분에 어떻게든 목표의 80%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한국산이 없었다면 완전히 중단되었을 것입니다. 이 겨울의 경험으로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정말로 혹독한 환경에서는 최신 기술보다 실적이 검증된 견고한 기술이 더 의지가 된다는 것을. 박진수 씨의 말이 무겁게 울렸습니다. 기계는 사용될 환경을 이해하고 만들어야 합니다. 몽골의 겨울을 얕본 설계는 반드시 호되게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밖에서는 얼어붙을 듯한 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산 트럭의 엔진 소리만큼은 힘차고 믿음직스럽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도입 후 1년이 지난 다음 해 8월,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연차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아니 예상하고 싶지 않았던 현실이 냉혹한 숫자로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바트바야르 책임자님, 이게 최종 가동률입니다. 격리부장 조리그 도르지가 표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중국산 트럭 가동률 35%, 한국산 트럭 가동률 95%. 세부 내용을 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국산 20대 중 현재 가동 가능한 것은 겨우 7대, 8대가 장기 수리 대기 중이었고 3대는 부품 조달 대기, 2대는 아예 수리 불가능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리 불가능이라니 전자 제어 시스템의 메인보드가 완전히 고장 났는데 교체 비용이 신차 가격의 60%라고 합니다. 사실상 폐차입니다. 한편 한국산 30대의 가동률 95%라는 숫자도 자세히 보니 경이적이었습니다. 이 5%는 뭡니까? 정기 유지 보수에 따른 계획적인 정지입니다. 고장으로 인한 정지는 1년간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0. 이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25년 된 낡은 트럭이 1년 동안 단 한 번도 고장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운반 실적을 보십시오. 생산관리부의 에누바야르가 다른 자료를 펼쳤습니다. 연간 운반량, 중국산 20대 합계 42만 톤, 한국산 30대 합계 195만 톤, 한국산 1대당 운반량이 중국산의 약 3배입니다. 계산해보니 한국산 1대가 연간 6.5만 톤, 중국산 1대가 2.1만 톤, 한국산 1대가 중국산 3대 이상의 일을 한 셈이었습니다. 어째서 이런 차이가? 가동률의 차이도 있지만 한국산은 고장으로 멈추지 않으니 운전기사들이 믿고 한계까지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운전기사들의 한국산에 대한 신뢰는 절대적이었습니다. 과적 직전까지 짐을 실어도 가파른 비탈길에서도 그들은 한국산이라면 괜찮다고 확신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수리 비용의 비교였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재무 담당자가 떨리는 손으로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연간 수리 비용, 중국산 20대
280만 달러, 한국산 30대 14만 달러, 중국산 수리비가 한국산의 20배. 저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중국산 1대당 14만 달러, 구매 가격의 93%를 1년간의 수리비로 써버린 것입니다. 부품이 너무 비쌉니다. 정비사 다와도르지가 설명했습니다. 전자부품은 특주품이 많아 중국에서 들여오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게다가 자주 고장나니 반면 한국산의 수리비 14만 달러의 내역을 보면 대부분이 소모품이었습니다. 오일 필터, 브레이크 패드 등 모두 현지 조달이 가능한 범용품이었습니다. 박진수 씨가 남겨준 매뉴얼에는 대체 가능한 부품 목록까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순정품이 아니어도 쓸 수 있는 부품이 자세히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운전 기사들의 평가도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베테랑 운전기사 뭉우바타르가 회의에서 일어섰습니다. 중국산은 이제 타고 싶지 않습니다. 언제 멈출지 모른다는 공포 때문에 일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젊은 바트뭉우도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산은 낡았지만 믿을 수 있는 파트너입니다. 에어컨이 없어도 이쪽이 100배 낫습니다. 노조에서는 정식으로 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중국산 트럭의 사용을 중지하고 한국산을 추가 도입해 주십시오. 하지만 가장 통렬했던 것은 현장 감독인 오치르바트의 한마디였습니다. 신차를 산 의미가 없다. 아니, 신차를 산 것 자체가 실수였다. 실제로 투자 효과를 계산해 보니 비참한 결과였습니다. 중국산 초기 투자 300만 달러, 드라이브 수리비 280만 달러, 580만 달러, 한국산 초기 투자 90만 달러, 브러기 수리비 14만 달러, 104만 달러, 운반량당 비용은 중국산이 한국산의 약 14배라는 믿을 수 없는 차이가 나고 있었습니다. 이 숫자를 본사 경영회의에서 발표했을 때 임원들은 침묵했습니다. 이것은 투자의 대실패다. CEO 스스로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겉모습과 정치적 배려로 판단한 우리의 책임이다. 박진수 씨와의 화상 통화에서 저는 이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박진수 선생님, 선생님이 옳았습니다. 숫자가 모든 것을 증명합니다. 화면 너머에서 박진수 씨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숫자 뒤에 있는 본질입니다. 본질이요? 네, 한국산이 뛰어난 것은 사용하는 사람을 생각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혹독한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고생을 이해하고 그것에 부응하는 것, 그것이 한국 제조업의 마음입니다. 밤에 저는 혼자 차량 기지를 걸었습니다. 한쪽에는 반짝이지만 너덜너덜해진 중국산, 다른 한쪽에는 너덜너덜하지만 쌩쌩하게 움직이는 한국산. 1년 전의 판단을 떠올리며 깊이 후회했습니다. 새로운 것이 좋다는 고정관념이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달빛 아래 한국산 트럭들은 조용하지만 당당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내일도 또 확실하게 일할 준비를 마친 채 도입 후 1년 반 뒤 저는 몽골 산업협회 연차 총회에서 기조 강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제는 진정한 가치를 분별하는 법, 오유 톨고이의 교훈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500명이 넘는 산업 관계자들 앞에서 저는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겉모습과 가격에 속았던 겁니다. 반짝이는 신차와 녹슨 중고차. 누구라도 신차를 선택하겠죠.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판단이었는지 스크린에 비친 1년간의 실적 데이터의 행사장은 술렁였습니다. 중국 신차 가동률 35%, 한국 중고차 가동률 95%. 이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지난달 오유 톨고이 광사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추가로 50대의 트럭을 도입합니다. 전부 한국산 중고차입니다.
이사회에서의 결정은 만장일치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신차를 주장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강원도, 경상북도, 충청북도 등의 광산이나 건설 회사에서 15년에서 25년간 사용된 트럭을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현대, 대우, 그리고 이번에는 타타대우 상용차에 대형 덤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뻤던 것은 박진수 씨에 대한 표창이었습니다. 몽골 정부는 박진수 씨에게 산업발전 공로상을 수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수여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시상식을 위해 박진수 씨가 다시 몽골을 찾았습니다. 박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공항에서 제외한 박진수 씨는 변함없이 겸손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바트바야르 책임자님, 트럭들 상태는 어떻습니까? 첫 마디가 역시 트럭 걱정이었습니다. 시상식에서는 산업부 장관이 직접 상장을 낭독했습니다. 박진수 귀하, 당신은 진정한 기술이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최신 기술도 고가의 장비도 아닌 확실성과 신뢰성이라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배려라는 것을. 박진수 씨는 깊이 고개를 숙여 상을 받았습니다. 과분한 말씀입니다. 저는 그저 트럭들이 마지막까지 일할 수 있도록 도왔을 뿐입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박진수 씨는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사실 몽골만이 아닙니다. 박진수 씨는 태블릿으로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는 러시아의 시베리아입니다. 영하 50도의 금광에서 한국의 중고차들이 활약하고 있죠. 여기는 카자흐스탄. 20년 된 한국산이 신형 중국산이나 유럽산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사진에는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혹한의 땅에서 한국산 트럭이 힘차게 일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미에서도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박진수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칠레의 아타카마 사막 4,000m 고지의 구리 광산, 페루의 안데스 산맥의 광산, 브라질 아마존 오지, 모두 혹독한 환경입니다. 그런 곳에서 한국의 중고차를 찾고 있습니다. 왜 전 세계의 혹독한 현장들이 한국의 중고차를 원하는 걸까요? 제가 묻자 박진수 씨는 먼 곳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극한 환경에서야말로 진짜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진수 씨는 말을 이었습니다. 쾌적한 환경에서는 어떤 기계든 움직입니다. 하지만 영하 50도, 해발 4,000m, 모래폭풍, 폭우, 그런 극한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진짜뿐입니다. 그리고 한국사는 20년, 30년간 온갖 환경에서 살아남은 실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설계 단계부터 고장 나지 않는 것을 추구해온 결과입니다. 현재 오유톨고이 광산의 중국산 트럭은 대부분 부품 조달용으로 전락했습니다. 일부는 귀빈용 송형차로서 포장도로에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산은 오늘도 광산의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영하 45도의 겨울도 40도의 여름도 모래폭풍 속에서도 확실하게 광석을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저는 젊은 광산 기술자들에게 자주 이야기합니다. 기술을 보는 눈을 길러라. 새롭다고 좋은 것, 비싸다고 좋은 것이라는 단순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반드시 덧붙입니다. 진짜는 시간이 증명한다. 10년, 20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술이다. 지난주 기쁜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한국의 한 NGO가 중고 트럭 재생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역할을 다한 트럭을 완벽하게 정비하여 필요로 하는 나라들에 보내는 활동입니다. 박진수 씨도 기술 고문으로 참여한다고 합니다. 아직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기계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보낸다. 그것이 한국에 아껴 쓰는 정신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카메라를 향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남는 것만이 진짜입니다. 몽골의 극한의 대지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25년 된 낡은 한국산이 최신 중국산을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움직인다,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는 만드는 사람의 집념의 차이였습니다. 극한 환경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영하 45도의 아침, 모래 폭풍 속에서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것만이 진짜인 것입니다. 한국에는 그런 진짜를 계속해서 만들어 온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20년, 30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전 세계에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메이드 인 코리아의 정수가 아닐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